네, 제 옆에 박선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평에서 오시려고 오래 걸리시죠? 예,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한 1시간 50분, 아이고, 45분 정도 아이고. 걸립니다. 얼굴은 좋아지셨습니다. 요즘 뭐 예.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예. 네. 예. 자, 제가 오프닝했을 때 얘기했는데 예. 이 딥페이크 사태, 예. BBC에서도 보도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국정원과 조선일보의 뭔지 하여튼 뭐 국정원의 또 정보사의 붕괴. 예. 이건 뭐 국가기관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순서대로. 순서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딥페이크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왜 심각한가? 네네네. 딥페이크는 일단 무슨 그 여성의 여성을 다른 동영상과 합성해 가지고 그 여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그 아주 질이 나쁜 네. 성착취형 죄악 행위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의 발언과 그렇지. 잘못된 음성도 딥페이크가 됩니다. AI로 하니까. 네, 음성도 똑같이 그 정치인이 썼던 수많은 그 빅데이터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딥페이크에다가 그 의원이나 정치 지도자의 얼굴에 네. 그 사람이 그동안 쭉 했던 쓰는 단어들 중에 쭉 골라가지고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날리면은 치명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라 전체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하고 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가짜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재작년 한 3년 전만 해도 네.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지금 전혀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말했던 그 영상 몇 가지 모아가지고 네. 그동안 썼던 단어를 조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약간의 그 선정적인 내용 수준이 아니고 모든 사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수 극우파들이 네. 유튜브까지 이제 장악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 지원 같은 걸 받으면서 또 극우 유튜버들하고만 통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유튜브와 딥페이크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붕괴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붕괴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재난에 대한 문제다, 사회적 테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서울경찰청 무슨 뭐 사이버 수사 여기만 가동시키더라고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다가. 원래 이 정부가 대책 있는 게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요. 터지면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터지면은 하는 척하고 보상받아서 출세합니다.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예, 그리고 터져가지고 사고가 클수록 확실하게 보상을 받죠. 네. 정권에 의해서. 이게 되니까 일벌백계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네.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 잘못해서 나가서 이거는 대통령실 탓이다. 대통령실 누구 지시대로 했는데 안 했다. 우리는 언제 보고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안 움직인 거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총체적으로 국정무능과 파탄을 막기 위해서 잘못하면 상을 주는 이런 것이 습관화되고 이 정권에서 관행화됐어요. 네.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관료들이 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렇게. 상황이죠. 지금 우리 그 불행했던 이태원 사건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네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또 더 많은 약점을 알고 있을수록 나는 출세한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면 발설할 수 있으니 심지어 대통령실에 갖다 놓는다. 지금 이 정권이 보이는 문제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 해결은 아니니까 대처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매우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딥페이크도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과기정통부부터 나서고 그렇지. 문화부 장관부터 나서고 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한 서너 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도 없습니다만 여가부까지 나서서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막겠다. 이건 대한민국의 신뢰 시스템 전체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대하게 본다. 이렇게 정색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냥 서울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만 가동시키는 거지. 이제 이 미성년들 10명 중에 피해자 10명 중 3명이 미성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아까 이제 정치 얘기라고 사회적 혼란인데 이게 근데 이제 뭐 꺼내기 싫지만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문성근 배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MB 정부 때 국가정보원에서 문성근 배우님하고 다른 여 배우님하고 그런 그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 국내 파트에서 그래서 재판에서 졌어요. 그건 아주 그야말로 일탈적으로 개인적인 행위였던 것 같지만 국가기관이 관여돼서 처벌을 받았지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고 평생 갑니다. 이런 고통은. 평생 가죠. 평생 가죠. 그게 뿌려지면 진짜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위에 혹시 이런 유혹에 빠지거나 하는 분들하고도 공유해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딥페이크 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뭐 AI 시대에 되면은 AI가 무슨 뭐 핵무기까지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이런 안보상의 우려뿐만이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의 AI거든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료 대란 문제도 잠깐 얘기하시겠습니까?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벌써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거나 발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준비가 부족하거나 또 실제로 항상 정책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효과에 반대되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정책이 아니고 큰 정책입니다. 그렇죠. 목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찬성을 하죠. 우리 당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600명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까지는 좋다. 거기서 좀 추가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에 붙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정권은 사회적 공론화라는 게 없어요. 아니 뭘 제안을 해서 200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제시했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지금도 회의록도 폐기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것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아니 힘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힘으로 되는 거는 아주 단기간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막아야 될 때 그럴 때 힘을 동원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부터 우리 출생까지 모든 것이 연관돼 있잖아요. 의료라고 하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인데 우리 유 선배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올 여름에 정말 부음이 많이 날라왔어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름이 힘들고 덥고 진짜 거기다가 응급실을 못 갑니다. 응급실이라는 게 예약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면 아무든 언제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응급실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치료하다가 병원에 예약이 안 되니까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미리 전화해서 응급실에서 된다고 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정규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붕괴가 됐고 당장 암 환자라든지 급성 질환이라든지 장기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가셔야 되잖아요. 응급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응급실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 있는데 이건 정말 일단 의료 대란을 자초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의료 붕괴와 대란이 났는데 이거야말로 인재잖아요. 인재죠 정말. 그것도 무슨 어디 일상적으로 뭘 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인재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툭 던져가지고 1년 이상 이게 뭡니까?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무슨 뭐 코로나19에 또 기승을 부리잖아요. 기승을 부렸습니다. 저도 잠깐 알고 나왔는데요. 약이 없습니다. 일단
그 감기약밖에 안 주죠, 그거는. 그래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만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병원에 확인해야 됩니다. 약이 있는지 없는지. 약이 없으면은 60세 기저질환자도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약 대량으로 생산하고 막 들여왔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외국 제품들이죠. 팍스로비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비축을 안 해놓은 거죠.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최소 비축 물량이 없고 대단하구나. 아주. 또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배급이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더 취약한 조건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바로바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아니 일주일에 몇 명 발생했는지 하루에 몇 명이 발생됐는데 주춤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계도 없어요. 통계도 없어요. 일일 뭐 하루에 2,000명이다, 5,000명이다. 지난주 통계 보면 뭐 일주일에 15만 명이다 그러면 하루에 2만 5천 명 내지 2만 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2만 명이었는데 지금 뭐 18,000이다든지 아니면 2만 5천으로 늘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정권이에요. 거의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무정부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 관료들, 고위 공직자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몸에 배해서 하고 싶은 일. 관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어디 뭐 산업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자기 경력을 활용해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뭐 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약 20, 30개 이상의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미리 예산 뿌려주고 정책을 그쪽에다 맞춰오면 자기가 나가서 일할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퇴직 이후에도.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무섭다. 정말. 그 해수부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해수부처럼 많은 산하기관이 있는 그런 부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자기들이 공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일들만 지금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민이 내고 그 혜택은 공직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책임 있게 대통령실이나 정책실이나 안보실에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국정원 얘기 좀 할까요? 국정원 원래 뭐 국정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과의 성희롱 이게 뭡니까? 이거? 그 국정원의 직원들은 언론사에 접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고위직만 어떠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뭐 기조실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원장 그리고 필요시 차장들 수준에서 정무직 수준에서 언론인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내통 수준의 아주 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거는 금지돼 있어요. 은밀한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지들이 킥거리면서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정원의 태도가 뭐가 문제냐면은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그 대변인실 출신 직원 지금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직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마음대로 그 기자들 언론사하고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철저히 차단하고 잘못하면 연락하면 감찰한다고 협박을 줘요. 그래요? 제가 지금 정보위 간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직원 출신 한 분을 제가 특채를 했어요. 그 이 사람하고 연락하면 감찰한다고 지금 쫙 뿌려놓은 거예요. 국정원 안에다가. 제 보좌관하고 연락하면 감찰 받는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만나지 마라 하니까 누가 연락을 해요? 근데 언론은 조선일보나 자기들은 얼마나 마음대로 만나고 정보 팔고 뭐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지금 그 산업기술보안 담당하는 부서를 우리가 마지막 문재인 정부 때 신설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하는 데는 10년, 기술을 뺏긴 데는 1초에서 10초.
해킹해서 뺏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산업기술 보안을 원래 담당하는 조그마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국장급으로 올려줬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만나고 다닌다. 기업들도 만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의 보안 문제가 생겨서 차단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일보와 그 국정원의 대변인실 직원과의 그런 그 부적절한 그런 그 친밀 관계의 표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징계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어제 정보위에서 예, 문제 예,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장은 뭐 확인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엄단해야죠. 조선일보도 그냥 쉬쉬하고 마는 모양이더라고. 노조에서 조선일보 노조에서 문제 제기라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뭐 자기들이 국정원하고 일상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력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선정적인 말은 저쪽에 국정원 직원이 더 많이 했으니까 자기들은 책임 없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야 진짜 심각하다. 진짜 보통이 아니야. 그거는 뭐 어제 정보위에서 부인한 것 같은데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대북 특수활동비인가 그걸 횡령했다라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횡령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 그래서 횡령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받아야 돈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청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횡령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의 횡령이라고 하면은 그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감찰과 감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횡령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업하는 활동비나 이런 것을 그 개인이 사적으로 빼돌려서 개인이 유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쉬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된 그 국정원 최고위 간부가 관리를 하다가 못했어요. 못하면서 지금도 옆에 다른 자리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관리해야 될 해당 그 최고위 간부가 이 문제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원장은 계속 문제가 없다 뭐 옛날에도 한번 뒤져봤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간부라 그러면 이게 보통 최고의 간부는 정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무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네요. 최고의 간부라고 하는 거는 1급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급까지로 이제 일상적인 직업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관리관 최고 수준에 가는데 그거는 이제 부서장이라고 그렇죠. 부서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아직 남아 있는데 아직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계속 추적하고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국정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저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면 살짝 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한 번 더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몰라서 이거니까 내가 그럼 기자회견이라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정보와 안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밀성을 국회의원이 할지라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정부의 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잘해서 보고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사 얘기 좀 할까요? 이거는 정보사는 어제 이제 그 정보사 처리에 대해서 방첩사령부가 조사해가지고 군검찰단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제 군검찰단이 이 그 언론에다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 비공식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 네. 배경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위에서 뭐 정보위원장, 여야 간사에 대한 1차적 수사권 권한이 있는 방첩사에서 이제 보고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그리고 군 검찰단에서 이렇게 그 언론에 공식 브리핑한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곤란하시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온 팩트는 그 사람이 7년 동안, 그죠? 7년 동안 뭐 정보사의 내부 조직도, 계획도, 상황, 그리고 휴민트죠? 그걸 휴민트라고 그러죠. 블랙 요원들 명단을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지 북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느 언론에서는 북한에게 다 넘어갔다. 그렇게 제목을 뽑는 데도 있었고. 하여튼 그걸 7년 동안. 그래도 돈을 뭐 1억 6천 받아 먹었다 그러는데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가족의 신변 위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예, 일단 그 정도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정원이 됐든 정보사가 됐든 해외에 파견이 돼서 활동 하다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노출이 돼서 이제 포섭이라든지 회의 공작, 그 역공작이라고 합니다. 역용 공작 또는 역공작, 역공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보 요원들은 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정보사라든지 국정원에 자기 해당 소속 기관에 감찰, 감사기관에 보고를 하고 조직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조직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 회유, 포섭, 협박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가족을 포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협박당했다, 포섭당했다, 돈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한 거는 그거는 이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간첩 행위라고 봅니다.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크구나. 저쪽 스파이죠. 완전히? 네, 그래서 이번에 간첩 제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더욱이 그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명백하게 정보사 요원이 팀장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저지른 범죄 행위면서 간첩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이 우리 방첩사에 팀장을 했다라는 건 7년 동안? 북한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밀하게 보안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할 기회가 적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데 똘똘 뭉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보안 규칙을 안 지킵니다.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일체 금지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몇십 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보안의 기본 규칙 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정말 새집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10년, 20년 걸린다면서요? 그분들 다 국내에 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노출된 사람들. 그렇게 지금 정보사에서는 보고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믿어주는데요.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못 나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뭐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 무사 이탈시켰다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게 한두 군데서 이 조직이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곳곳에서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나사 하나만 바꾸기는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새롭게 짠다는 시각을 가져야 하고 이미 국방부하고 군에서는 그 정도 심각성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사라는 건 정보사 내부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의 정보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방첩사를 비롯해서 수사 당국, 네. 법 집행기관에서 계속 좀 감찰 감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까지 왜 망가졌는지도 점검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네. 국정원 1차장, 기조실장, 특보를 해도 네. 종이 한 장 못 들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합니다. 재직 기간에 있었던 일. 그렇죠. 지금 제가 나와서 정보의 간사이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고 문제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 분석하고 저한테 들어온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사는 군사 기밀을 가장 예민한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재구성, 재구축해야 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뭐 한 언론사하고 놀아나고, 난 전 놀아났다고 봐요, 진짜. 놀아나고. 정보사의 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첩행위를 7년 동안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인데. 또 그저께 KBS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과학정보차장실 쪽에 고위 간부가 나가서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한 것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정원의 과학정보차장이요? 차장 파트, 차장이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쪽 파트.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KBS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도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법 집행기관하고 안보기관, 정보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국세청을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살리는 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더 중요합니다만 네. 저도 안보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국가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 다 망해도 지켜줘야 될 부분은 저는 정보사, 방첩사, 국가정보원 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왜곡되고 있고 그 직원들의 사기와 그 근무 여건, 근무 의욕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사람들, 외교부 출신 둘이 지금 국정원장을 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그럼 저보고 뭘 안 하고 할 텐데 저는 특보, 원장 특보 2년을 하고 기조실장을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대북 차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쭉 올라가고 그 속에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애환과 어려움까지 다 이해하는 속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건데 외교부와 국정원은 대립 갈등 관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첩보를 가지고 와서 판단해서 안보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이 외교부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 건의까지 할 수 있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근데 외교부 출신 원장이 연속으로 2번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개 그 전에 외교부 출신 차장들이 해외 담당 차장을 온 적도 있고 하는데 국정원을 분풀이 하듯이 대해요. 그래요. 그리고 국정원을 외교부의 애하 조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과거에 국정원장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독대하던 건 없어졌죠. 지금 합니까? 지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근데 지금 총리 독대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요? 예, 그렇죠. 지금 원래 우리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총리가 월요일 오찬 점심을 하면서 대통령께 독대 보고를 합니다. 그때 2주인가 한 번, 일주에 한 번씩 매주 합니다. 그때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고 대통령실 청와대는 이제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시죠. 그래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안 될 경우, 그다음에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같이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네. 주간 주례 보고, 맞습니다. 독대 보고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권위적이 돼서 주례 보고, 총리 주례 보고. 네. 지금 총리 주례 보고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봤더니 뭐 한 달에 한 2번씩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요. 총리가 대통령을. 그게 뭡니까? 국무회의예요. 근데 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한 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 번이니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는 당연히 총리가 가서 봐야 되니까 본다고 하고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 가능할까요? 뭐 꼭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례 보고 내지는 수시 보고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야, 빠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고하. 그런 거 아니야. 대책이 그럼요. 뭐야? 그럼요. 어? 왜냐하면 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각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건 뭐냐면은 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총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책임 있게 국가정보원의 원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두 번씩 찾을 때 가서 보고하거나 수시 필요시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게 대한민국과 외교 안보 상황,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북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주기적으로 대통령에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보를 소화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정보 판단과 이 그 안보의 정책에 대한 집행 능력이 올라간다고 판단해 드십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1차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이번에 그 통일 독트린 이해 못했을 거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통일 독트린도 의원님께서는 그걸 67년도인가 64년도 거 베낀 거죠. 김일성 종교혁명가 똑같이 그건 뭐냐면 어떤 독트린 내지는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특히 이번 것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 년간 이야기해온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이것의 틀이 근본적으로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이거는 공세적으로 흡수 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 끝나고 나서 64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먹어 삼키겠다. 적화통일 3대 혁명 역량 강화하는 그 통일 방식에서 그대로 몇 개 단어만 거치고 남조선은 저쪽에서 북조선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남조선은 북한으로 바꾸고 몇 가지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 그게 이제 남조선 혁명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하는. 예.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유엔 동지 가입하고 이러면 북방 정책을 펼쳐오면서 7.4 공동성명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상호 불가침 불간섭하고 자주 민주적 대단결의 방침에 따라서 상호 뭐 존중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정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통점을 확정해 나가고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의 그 연합, 남북 연합까지의 공통점 찾아가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우리 통일 정책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가 1964년에 하던 거를 지금 다시 들고 와가지고 지금 60년 지난 이 시기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존 역대 모든 정부, 모든 정권의 통일 정책에서 이탈하고 역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보실에서 기한하고 기획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안보실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태영호라는 사람이 무슨 뭐 민주평등 사무처장을 가고 그런데 태영호가 있구나 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한심한 게 일본 밀정이 있고, 우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 말씀이 아니 전 원장이세요. 전 국정원장이시죠. 전 국정원장이세요. 이종찬 지금 광복회 회장님. 그래서 보시기에 이거 일본 밀정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표신하는 게
일본 밀정과 연관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지적을 하시잖아요. 국회에서도 서미애 의원이 김태호한테 당신 밀정 아니야 질문까지 했어. 아니다 못해요 이 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못 나와요. 그렇지. 작년 4월 달에 그 미국 합참에서 우리나라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합참 보고서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감청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으니 맞아요. 예. 미국 스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 스파이 있고 북한 간첩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밀정 있고 이번에 통일방안이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주사파 출신 극우 유튜버들과 주사파 출신 극우 들어간 사람들 행정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표현만 바꿔서 자기들이 익숙한 구조, 논리 구조를 가지고 통일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북한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답변도 못 해요. 아, 그걸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으려면 최소한 역대 정권의 통일 방안 딱 기본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시대적 배경 정리해야 되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부터 시작해서 통일 방안 딱 비교하면은 그 순간 요거는 안 된다. 다 나오지. 딱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하고 유사한 건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쭉 써왔던 논리, 대한민국 정부가 써왔던 구조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건 좋으나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네.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을 북한 주민들이 인정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통합이 되면 네. 그것은 결국 시장경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에 기초한 통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유려한 문장으로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게 네.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통일 방안을 보면 수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 정부의 공직적인 그간 정부의 통일 방안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작업. 역대 정권에서 어떤 통일 방안을 제기했는가도 검토 안 한 겁니다. 검토 안 하고 야 이제 뭐 북한 저것도 곧 쓰러진다, 곧 망한다, 공세적으로 나갑시다. 이번 통일 방안은 역대 정권의 통일 방안하고 달라야 됩니다. 뭔가 흥분된 그런 조건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들 몇 사람들끼리 회의한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극우파의 뿌리의 뿌리 주사파, 친북 주사파. 그래서 전향 선언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향했는데 안 믿어주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북한을 싫어한다고 막 해도 안 믿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난 일본을 진짜 좋아해요. 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 믿어주니까. 네? 그래서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이 이 전향을 해가지고 가면서 반북까지는 좋아요. 반북을 해도 안 믿어주니까 친일까지 해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극우 보수 쪽에서 그럼 우리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다. 이승만, 박정희까지 다 우리끼리.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주사파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장악해서 대통령의 실의 그 어떤 대외 정책, 그 대북 정책, 네. 통일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독트린이다. 그렇죠. 아니 태영호가 그동안 와서 한 이야기, 김문수 씨가 여기저기 나가서 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하는 신혼식이나, 네. 그 김태호가 하는 이야기 다 끌어 모아놓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 가장 반통일적인 통일 독트린이 나온 거죠. 북한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거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 북한 간첩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북한 간첩이라고 찍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그 이념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하고 북한 간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실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니까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만 네.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 뭐야. 정색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 극우 보수 유튜버라고 하지만 네. 그분들이 다 자유민주 평화 평등의 기본 가치 플러스에 더해서 네.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친일로서는 다 이제 흡수를 한 거고 거기다가 김일성 시기에 적화통일 시기에 북한에다가 북한 사람들 우리한테 감히 뭐 민주기지를 뭐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북한에 민주기지 만들고 체제 전복하겠다고 하는 사고. 아, 그거 똑같네.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6.25 전에 김일성이 했던 민주기지론의 연장이다 이거네. 지금 그렇죠. 64년. 그러니까 이 극우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가 극우 유튜버들도 극우도 하나의 사상일 수 있으니까 뭐 존중한다까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게 이종 교합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잘못된 것들이 섞이면서 이상한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수일수록 민족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 김구 선생이 얼마나 그 보수주의자입니까? 3.1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네. 뿌리. 그 세력들은 민족주의 그리고 아주 초보 단계지만 민주주의. 네. 그래서 대통령도 그분들끼리 의정원에서 선출해서 이승만을 최소 대통령으로 선출하신 것들 아닙니까? 네. 나중에 김구 주석이 그 법통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광복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 놈들을 우리 영토에서 쫓아내고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해방을 시키겠다. 네. 라고 하는 게 김구 주석과 광복군이잖아요. 그럼요. 그 김구 주석이 그 비행기 타고 상해에서 한 달 반, 2달 늦게 귀국하실 때 그 비행기에 타셨던 분이 중학생 이종찬이었어요. 그 사진에 나옵니다. 김구 선생 그 귀국하셨을 때 그 사진에 그 중학생 이시영 선생과 같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건 피를 토할 일이죠. 보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영토 주권, 예. 역사 이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극우는 극우가 아니죠. 그건 매국노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의원님 거죠. 판단하신 북한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 주사파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 변절한 변절한 세력들이 친일 반부국을 가장을 해가지고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돼서 지금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에 그 낙성대 연구소 네. 만든 이영훈 말고 그 교수 안병직 교수. 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친북주의자에서 친일로 바뀌었다고. 친북 친일 다 한 뿌리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반역사적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쭤볼 말씀이 많은데 그저인가요? 제가 창의에 보니까 국방인가요? 예. 정보사, 대통령실, 합참, 국방부와 용산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합참 책상한테 막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고인 정리할까요? 예, 그 원래 이제 제 직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네. 자, 아무런 계획 없이 이전 청와대에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방호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핵무기가 떨어져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지휘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권을 상징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청와대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무슨 주술의 영향인지 천공이 보이는 사무실 앞으로 이사 온 거 아닙니까? 네.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실이 통째로 옮기니까 그 국방부에 있던 것들은 합참 본부, 합동참모본부예요. 전쟁 지휘부를 쫓아내니 모여 있어야 될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쟁을 해야 될 핵심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모여 있어서는 안 될 국방합참의 대통령까지 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게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군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었고 합참이 어디 뭐 남태령인지 어딘지 이사로 가려고 했는데 예비 타당성도 안 나와서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기재부가. 그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못 가고 합참은 거기 눌러 앉아 있는. 눌러 앉는데 자꾸 예산 다려고 하니 거기다가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도 안 나오는데 급하게 빨리 예산 달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방사 그 옆으로 지금 합참이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합참이 수도 서울에서 중앙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이제 분산은 되지만 전쟁을 지휘하는 통합 체계거든요. 그 합참은 찢어져 있고, 근데 실제로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한 공간에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드론에다가 오물풍선에다가 다 거기 뚫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도대체 대책 없이 그 다 나와가지고 무슨 방어 체제를 갖췄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더 깔은 것도 아니고 레이더를 깔은 것도 아니고 대공포 몇 개 더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승만이 전쟁 터지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시민들은 북한에서 지금 의정부 넘어오고 이렇게 막 문산 이쪽으로 넘어 밀려 들어올 때 안심하라고 해놓고 다리 끊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주 시민들이 서울에서 갇혀 있다가 네. 북한 인민군한테 살해당하고 맞아요. 다시 와서는 북한 인민군한테 부역했다고 또 대한민국 군에 또 살해당하고 이런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청와대에 그 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수한다, 지킨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곧 전세를 바로 역전시켜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선멸해서 승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지하방커가 딱이고 그럼요.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다 팽개치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거기 전술 지휘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C4I 지휘 통제 하고 정보까지 다 취합해서 대통령이 통수권을 내릴 수 있는 그 시설 다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버리고 갑자기 국방부로 오고 국방부는 합참으로 오고 합참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전쟁 나도 전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모아 있고 대답도 못 하고 있고 그 유사시에 이동하는 계획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네. 다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용산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럼 용산의 국방장은 합참의장하고 이게 엉키잖아요. 대통령 이동 경로하고. 네? 그럼 국방장관 합참의장 유구시금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산해서 이게 소산하는 계획들이 총체적으로 엉켜 있어요. 김정은이는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고 추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웃고 있겠네, 즐기고 있겠네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쭉 하셨는데 사연상까지 의원님이 진단하시기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이태원 참사 나고 무슨 사고가 나고 네. 최해병 사건이 나고 네. 그럼 이게 이제 개별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추궁하고 책임지고 해결되고 재발 방지되고 그럴 줄 알았죠. 네. 근데 이것이 책임 추궁 안 되고 재발 방지가 안 돼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해병 사건은 크다 보니까 마약까지 연결되고 네. 이종호부터 해서 인사농단에 도이치모터스의 코바나 콘텐츠까지 연결이 되고 네. 무슨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의료 대란도 천공으로 결국 연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저께 박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관저가 됐든 대통령실에 됐든 출입한 기록이 있느냐? 없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 그러니까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각 분야에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사고가 나도 그러려니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부터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의료 대란부터 뭐 하나 책임져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정권의 무능, 네. 무도함, 네.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서히 다 이제는 거의 합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불쾌감 지수, 네. 그 올라갔다면서. 우울감이 45%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예. 안 되니까요. 나라가 기본이 돌아가야 당장 나한테 어떤 혜택이 없어도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없어요. 아,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하니 당장 나한테 이게 안 돌아지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없으니 결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임기 네. 단축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탄핵 얘기가 나오는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계엄령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돌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미안하지만 돌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1979년도 아니고 1980년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런 대한민국 아니고 대한민국 그런 군대 아닙니다. 아, 군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군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고 잘못한 거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 모의하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계엄한다고 그래서 이 정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계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영현 처장이 핵심 아닙니까? 김영현 처장, 육사 37기, 38기, 조현천 또 친구예요. 아, 기무사령관 했던 사람. 그 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한민구한테 보고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 귀국해서 뭐 법적 처분 거의 없이 네. 지금 저는 몇 차례 만났을 거라고 봐요. 아니 친구인데 안 만나겠어요? 저는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뭐가 보완되냐. 상황이 달라졌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월요일날 청문회죠, 김영현. 예.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에요. 더 이상 검찰로 정치권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를 억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온 것 같고요. 물론 그래요? 우리 대표님을 계속 고통에 빠뜨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더 확장시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검찰 포갑을 하고 있고 유사시에 자기들이 유사시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유사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대응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자기들이 음모로 계엄을 획책하고 있을지 모르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합니다만 제일 처음 하셨어요, 의원님이.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그들이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들은 패배하고 역사 앞에 그렇게 나가면 죄인이 될 겁니다. 사실 필리버스터에서 그 새벽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계엄령이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안 할까 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느냐 고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그 공론화가 됐습니다. 의원님 난 덕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밀려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공론화시키고 교육하고 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기가 맞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에서 그 문건을 제기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예. 그건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얘네들 어떤 장기를 적당할지. 알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좀 가끔 나오시죠,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이렇구나 다 이해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광고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박선원 TV가 지금 2만 명밖에 안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2만 명밖에 안 되면 지금
유형아의 네. 뉴스 코멘터리 나온 거 이제 갖다가 이제 얹히고는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예. 부디 좀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박선원 TV 들어가셔서요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쫙 좀 해주세요. 박선원 TV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월요일 날 또 준비하시라 바쁘시겠네요. 예. 내일은 저희가 강진구 기자하고 변희 대표가 나와서 세관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저희들이 특집 방송합니다. 예, 그것도 뭐 있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 부평에서 오셔갖고 귀중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품격 있는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옆에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박선원 TV가 더 중요합니다. 예. 제가 우리 유영아 선배가 좀 출연해 달라 하면은 네. 거의 거절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맨발로 뛰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안녕히 가세요.